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을 직접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아직 회동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국 권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전국에 뇌건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얘기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전날에 청와대는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안보를 명분으로 세우는 게 상당히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분이. 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NSC가 64회 중에 17번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횟수가. 네. 근데 갑자기 NSC를 열어가지고 안보에 한 치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논리에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임기 중에 보면 제가 보기에 평안을 강조한 적은 많았어요. 도보다리라든지. 네. 근데 옛날에 2017년 화성 12형이나 북극성 2형 쏠 때 그 다음날 휴가 간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사포 쏠 때도 성명불상체다. 그다음에 9.19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평화, 종전선언 이걸 강조하다가 갑자기 안보를 강조하면서 이게 한치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저는 생뚱맞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실제 의도는 뭔가? 네. 실제 의도는 제가 보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대선 불복 0.7% 차이 아쉬움,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본인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데 못 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당선이 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콤플렉스라든지 그게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입니다. 바로 이게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잖아요. 결국에 여야 간의 기싸움, 윤석열 길들이기, 저는 이런 것 때문이다. 안보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국방부, 또 합참, 또 대통령 경호처 이런 것들이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옮기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백을 좀 우려한 그런 시선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87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전부 집무실 옮긴다고 공약 다 했습니다. 맞아요. 어느 대통령이 집무실 옮기다 보면 약간 이게 한두 달의 공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나 합참이 옮기더라도 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2달 동안 청와대에서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잖아요. 용산에 국방부나 합참이 이전하더라도 네. 청와대는 그대로 2달 동안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침략이라는 거는요. 네. 지금 이게 북한이 전방으로 부대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뭔가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옵니까? 한두 달 사이에? 저는 그거는 이게 과장이다, 이래 봅니다.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청와대가 결국 이제 뭐 다음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안보 얘기하는 거 생뚱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라든가 그것도 다 안보 영역이거든요. 안보 정책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예를 들면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온건하게만 하느냐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는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누군가 통수권자는 계속해서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게 이제 사실 1분 1초라도 비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논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박수현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뭐 하루 종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 실린 이제 이 논설위원회 칼럼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을 하더라도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을 하면 그렇죠. 국방부는 지금 합참이 합참으로 쓰는 가야 건물로 되고. 가야 되고 합참 일부가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네. 당장은 안 하지만 네네네. 이런 이전의 어떤 순서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합참이 먼저 이동할 필요가 있는 남태령으로 먼저 이동을 시켜놓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국방부가 이전을 또 하고 이것도 이제 매끄럽게 잘 됐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도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거꾸로 푸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뭐 다소 이제 밀어붙이는 게 여러모로 좀 이렇게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조언들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서 그러면 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청와대에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청와대에 하루도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사실은 좀 꼬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청와대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무회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을 마지막까지 이제 행사하는 것이 네.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런 반응보다는 좀 물밑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오히려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의무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집무실을 옮긴다는 게 그냥 일하는 장소를 옮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뭐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뭐 우려와 시선이 분명히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광화문 시대를 여는 것은 아닌 거고 네네. 어찌됐든 그건 좀 간에 무리라고 용산에 판단을 했던 있는 것 같아요. 네, 광화문 용산에 자체는. 있는 그러니까 군사 지역, 군사지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품으로 들어가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것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만으로도 봐도 60% 가까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거. 여론조사를 네네. 했죠. 지금 네. 언론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봤을 네네. 때 그 30% 정도가 이제 좀 찬성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 60% 가까운 국민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절차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청와대에는 위기관리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국방부나 합참에는 또 그러니까 국가안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뭐 벙커, 지하 벙커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그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안보 관리 시스템이 공백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자께서 브리핑까지 하시면서 그 관리 시스템 자체가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동 통로가 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운영이 되는 것까지 또 브리핑을 했던 그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위험 부담을 좀 안고 있고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조금이라도 시간과 절차를 가지고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또 지금 이것을 너무나도 이번 지선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고 차근차근하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와대의 입장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지난 21일 오전 정도에는 이제 용산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당선인에게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후에 좀 기류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에 대한 이제 해석이 뭐 아까 발목 잡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각종 해석이 나오지만 이후에 또 청와대는 이 부분에서 반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해석은 난립을 하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서도요 강경파하고 이제 온건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경파는 이제 완전히 예비부부터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는 이제 협조해야 된다. 강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에도 좀 이게 입장 변화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NSC 와중에 또 합참의장 전직 11분인가요? 이분들도 이게 반대한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영향을 주가지고 입장 변화가 있은 거고 저도 이제 그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차분하게 뭐 한두 달이나 들어가서 차분하게 옮기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죠. 그게 순리에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역대 보십시오.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YS부터 DJ,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부 이게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야기했지만 한번 들어가면 이게 못 놓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면 이게 반대 이유가 10가지, 100가지 지금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인이 좀 고집스럽다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안 들어가겠다. 무조건 옮기겠다. 이런 결단하는 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오기 어렵다는 여러 반대 이유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때 가면 상황이 또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좀 이게 그 불통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지금 이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진정성은 인정해 줘야 된다. 지금 위치에요. 궁궐이 들어선 게 그 1068년 고려 문종 22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954년간 그 구중 궁궐이 있었어요. 이 궁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열린 곳으로, 더 국민 속으로 나가겠다는 게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 그게 저는 반영됐다 이래 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국민에게 들어가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시고 아까 대변인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제, 타이밍적인 문제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것들, 뭐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당선인이. 선거를 그렇죠. 통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기본적으로 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뭐 이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잣대로 제동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다만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다시 못 들어온 거냐 아니면 국민 속으로 들어올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간 것이냐 요거 이제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구중궁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청와대 구조상에서 사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궁궐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엘리제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궐인데 거기 막 뭐 침입자가 침입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경찰에 잡혀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공간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지금 청와대의 문제는 대통령 본관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생산적으로 이제 논의가 안 되고 참모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계속 청와대를 뭐 바꿔야 된다 나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보완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서동에 지금 어쨌든 집무실이 있는 것이고 네네. 여민관에서 이렇게 참모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회의하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뭐 국민 속으로 잘 들어갔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간의 문제가 맞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문제이긴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서로 제가 볼 때는 평행선을 달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두 분 다.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부분은 예비비 말씀하셨지만 네네. 예비비라는 것도 결국 지금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지 인수위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필수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예비비 이거 뭐 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도 안 만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 통이동에서 계속 여기서 직무를 출퇴근하겠다. 보겠다 네. 이럴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제 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뭐 회동을 해서 직접 담판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 회동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 조건들을 먼저 거론한 다음에 네네.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양보할 테니까 이 선에서 합의합시다. 이렇게 조율하려고 하면 회동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끝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는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원파 얘기하셨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네. 발목 잡기다. 심지어는 이제 지방선거 의식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왜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과연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당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고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정권 재창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꾸려가야 될 정부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부터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많은 이 5년 동안 수많은 어떤 반대의 사안들을 좀 조율해야 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 지도자가 윤석열 당선인인데 지금 이제 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냐 의문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회동을 해서 마음을 터놓고 물어봐야죠.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러시는 거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러저러한 부분 실제로 문제다. 한번 해보면 알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대로 끝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문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시작하게 된다.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네. 사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안보에 대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가 의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집무실 이전하는 관련 비용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뭐 돈이 없으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에 있는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현재로서는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경찰도 지금 준비에 뭐 분주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이 계획한 용산 집무실로 시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이 현상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자와 대통령이 단둘이 뭐 협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냐면 네. 우선은 예비비 문제요. 예비비 문제에서도 그 한마디로 청와대를 옮기고 네. 국방부 합참을 전부 다 옮기는 문제. 이것이 인수위법이나 인수위법의 이제 인수위법 시행령이라든지 그 기타 조항이 또 여러 가지 더 분석해 봤을 때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뭐 지금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시 권한이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두 달만 있다가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에서 산책도 하면서 국민들께서
한마디로 대통령의 집무실 건물을 저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뭐 국민과의 소통이고 교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용산공원이 윤석열 당선자가 그 집권하는 시기 내에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32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27년까지 그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당선자의 그 대통령의 임기가요? 그 임기 기간인데 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시급하게 당긴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군 부지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 반환하는 문제가 있고 반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환경 오염 부분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이 비용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비용 문제 그러니까 환경 정화 비용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금액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문제로만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렸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 이전하는 것이 뭐 500억 원 정도, 496억 원이다. 그것도 뭐 첫 번째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500억 원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여기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청와대의 그 한마디로 사무실만 조금 일부 옮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책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돈이 비용이 이렇다. 근데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이 합동참모본부 1,200억 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좀 쪼개기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금액 부분에서도 합동참모본부가 10년 전에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예산이 1,750억 원. 10년 전에요. 그러니까 네네.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반영했을 때 지금 한 4천억 원 정도가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권 여당인 거고 이젠 대통령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목조목 다 분석을 해서 국민의 이때야말로 정말 혈세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국민의 예산을, 국민의 그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내가 청와대를 옮겨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럼 국민들께서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냥 그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가겠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네네. 구체적으로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뭐 이제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 옮기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게 아마 뭐 급하다라는 것과 또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말씀 중에 이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첫째는 이제 이거 지금 인수위 법에요. 네네. 뭐 예비비, 집무실 이전 달라 이런 게 없는 거는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인수위법이 17개 조문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게 최소한으로 그냥 인수할 때 정해난 법률이지. 네네. 그러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에 없다 해서 꼭 못하는 거냐. 법에 없어도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든지 협의해가지고 현 정권에서 예비비를 국무회의 심의에 좀 지출을 해주고 서로 이게 협조하는 걸로 가능하지. 조율과 꼭 협조가 법에는 필요하다. 없다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법에는 이제 최소한 17개 조문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구 권력이 좀 이게 대화를 해서 서로 협조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뭐 500억이 다는 아니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1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 사이에 어디 답이 있겠죠. 뭐 1, 2천억이 더 들든지 이사하다 보면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비용만 저희가 자꾸 이게 계산할 건 아니다. 얻는 수익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비용하고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 7만 평 이걸 이게 국민한테 돌려주는 그 얻는 이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든다면 이익도 있단 말이죠. 7만 평이 국립공원으로 이게 국민 속으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녹지원이나 얼마나 이게 좋은 정원들도 많잖아요. 이게 국민 품으로 온다는 이 수익도 계산해 보면 비용하고 서로 이게 상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무형의 이익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제왕적 대통령제 불통 이걸 이게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온다는 그런 무형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들어가는 비용만 딱 계산해서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참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또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청와대 특히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친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과 이제 차기 대통령 간의 어떤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친구 권력 갈등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뭐 갈등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보는 것이죠. 시선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발생하는 어떤 갈등인 것이죠. 다만 이 갈등의 형태와 이유와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지방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선거를 돌파해 보고자 하는 선거의 지인 지금의 이제 집권 여당이 하는 뭐 그런 뭐 이 어떤 뭐 그런 태도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 성립이 되려면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그렇죠. 과연 선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것이 출범을 할 때 전임 정권이 어쨌든 권력을 이제 놔야 되는 상황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소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바라지 뭐 물러날 권력이 사사건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방해를 하고 발목 잡고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평가로부터 일견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와대가 예를 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또 입장이 있겠지만 이것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이제 확산하고 크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거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결을 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언론 대응에 나선 박수현 수석이 하는 얘기를 잘 보면은 네네. 그러한 해석을 최소한 축소시키려고 하고 최소한 이제 이 어떤 뭐 발목 잡기다라는 해석이 아니다. 네네. 그리고 네. 청와대의 맞아요. 어떤 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판단인 거냐? 결국 이 신고 권력의 갈등을 불거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인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나 이쪽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수기하겠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네. 예비비를 지출해주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난 통일동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것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거든요. 결국 두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요?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얻을 게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실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를 국민의힘이 쥐었을 때 지방정부도 좀 쥐어서 좀 행정적으로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시선이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기를 국민의힘도 바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과 네네. 개방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방을 약간 2달 정도 늦춰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지선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 권력의 이런 갈등으로? 권력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그런 부분이 또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자체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이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국가 안보 관련돼서는 정치적으로 뭐 갈등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이 배석자 없이 단둘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임기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음을 열고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야말로 정말로 이건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하자, 이것을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뭐 의제 자체를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 과제,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청와대를 옮기는 거, 국민품으로 들어가겠다. 청와대를 이거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제1과제로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불통을 하지 않는 대통령,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이 단순히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청와대 잔디밭에 국민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겠다, 개통하겠다, 개방하겠다 이것보다는 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국민들 폼으로 진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2달 정도 늦춘다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2달을 좀 당기기 위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2달 정도 조금 더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좀 분석을 더 조목조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접근한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도 더 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모르겠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는 뭐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뭐 없다고 하긴 좀 힘든 게 지금 어쨌든 인수위원회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원래 예정됐던 회동들이 지금 어그러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갈등으로 안 비춰지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동이요.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회동 순서가요. 예. 저는 무조건 이게 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만났어야 됩니다. 먼저 만나서 이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먼저 이게 이철이 또는 장제원 정무수석,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비서실장. 실무자들이 먼저 네. 다 해가지고 타협안 만들어 오면 그냥 이 청와대에서 악수나 하고 뭐 이런 모양새 이러면 이게 오해가 생겨요. 실무자들에게 권한도 없을 뿐더러 위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 서로 이게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탑다운으로 먼저 이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만났으면 90% 이상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으면 실무진한테 미뤄가지고 이게 좀 더 연구해봐라.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이 저는 옳았다. 지금 이게 지금 만나는 거는 우크라이나로 보면 이게 그 젤렌스키하고 푸틴은 실무자들이 다 회담하면 마지막 만나는데 그 방식과 똑같잖아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최장 만남이 9일이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게 선거 끝난 지 며칠 지났습니까? 우리 오늘 22일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실무가 완벽하게 합의되면 만난다? 이거는 이게 불안하고요. 무조건 앞으로는 당선인끼리 먼저 만나서 풀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실무적으로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제가 이게 지적하면 아까 제가 인수위법에 17개 조문밖에 없다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게 국무총리만 미리 지명해서 인사청문회하는 그 제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5년마다 계속 인사를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 가지고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 부분도 이게 좀 이게 그 법을 뭐 신설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 예를 들어 이게 대선 끝났다. 당선인이 결정됐을 때 그 2달 있잖아요. 그때 이게 뭐 서로 협의해서 인사한다든지 왜 서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마다 이게 되풀이 될 거 아닙니까? 법으로는 이게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데 네네네. 또 이게 법을 떠나 정치로 보면 새로운 당선자하고 일을 하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이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두면 그 규정의 원칙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당선인 쪽에서는 장제원 실장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박수현 수석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밑 작업이 계속 작업 진행되는 와중 속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감사원이라든지 하는 총재라든지 또 혹은 뭐 선관위,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에서 입장차가 좀 크다 보니까 회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통합과 화합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보도마다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서 예. 제가 뭐 평론가 입장에서 모든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 중에 1명, 그다음에 감사위원 2명, 그렇죠. 이 네 자리에 대해서 결국 이제 협의가 어려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관위원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고 마지막 감사위원 1명을 놓고 지금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얘기가
이 4명의 인사권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말고 다음 정권으로 다음 정권에서 넘긴다. 인사가 되도록 네. 둬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원하는 인사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다고 하는 그 감사위원 한 명의 경우에 네네. 그 협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인사를 안 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인사권은 뭐 차기 정부로 넘길 수가 있겠지만 이 한 명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에서 꼭 인사를 해야겠다는 것인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마다 좀 뉘앙스가 달라가지고 잘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늘 있는 문제예요. 결국은 인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돼가지고 당선인 신분이 돼 있고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에 이 발생하는 인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사실 그동안 또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면서 제일 피곤했던 문제가 서로 사실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큰 어떤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걸 결국은 다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니 없니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니 많이 이걸 해가지고 이걸 따져가지고 극한 대치로 가고 그 극한 대치 상황에서 네. 지지층이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제일 사실 고통스럽고 피곤했던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이 문제로 그렇게 갈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건 어쨌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합의나 협의가 필요한 문제죠. 네.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라고 할 때는 결국은 차기 정권에서 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통화 정책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인사라는 게 맞고요. 선관위 문제는 그동안 이제 선관위의 어떤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고 지난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소쿠리 투표 네. 이런 게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하니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감사위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이 아마 임기가 이제 4년일 것인데 네네.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지명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중에 4년은 어쨌든 그 감사위원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근데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또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정권하고 반드시 이제 코드를 맞춰가지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조직인 거냐? 또 그건 또 아닌 것이죠.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 정권에서 감사원이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뭐 장악이 됐던 거냐? 다 보셨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하시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김호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사실 감사위원 시키고 싶었는데 관철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이제 전제를 놓고 보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감사위원 한 명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할 때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원하는 인사로 하겠다라는 거라고 하면 이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자리든 충분히 윤석열 당선인의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 아니냐. 그런데 이게 마지막 감사위원 한 명에 대해서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국민들이 당연히 의문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인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또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만한 그리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협치 또 소통, 통합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했던 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할까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협치, 소통, 통합이 이것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선자께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5월 9일 11시 59분까지 청와대를 한마디로 방빼라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든지 정무적으로 네. 뭐 이건 협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때 인사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협치할 부분이 있는 그런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는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배석자 없이 단둘이 얘기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그러니까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고 만약에 또 서로 소통하면서 국가 정부를 이끌어갈 필요한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문제는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비춰질 때는 마치 이것도 갈등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야말로 두 분께서 만나면은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제를 걸고 만나자가 아니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인사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라든지 뭐 인사 문제라든지 각종 사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두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풀어갈지가 관전 포인트긴 한데 아직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6월 달은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고 4월 5일 한 2달 좀 더 넘는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히 다급해졌어요. 특히 민주당은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뭔가 또 다시 꾸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은 뭐 대구 같은 경우 특히 홍준표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같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또 지방선거를 둘러싼 갈등들이 내부나 외부적으로도 또 계속 표출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만 말씀드리면 특히 그 룰은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 봐요. 룰은 첫째는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본인이 선수로 뛰잖아요. 선수로 뛸 사람이 심판이 돼가지고 룰을 자기가 정하고 이게 그 자기가 선수로 뛰면 그게 공정합니까? 홍준표 표결에 빠졌어야죠. 비판했죠. 네.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왔던 누가 왔던 표결에 나는 선수로 뛰기 때문에 이 룰에는 내가 표결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회피를 했어야죠. 그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역 의원을 뭐 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겨우 100석 이제 좀 넘는데 현역 의원들에게 또 가면 보궐선거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막는 차원에서 10%는 이해되지만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죠. 예. 네. 근데 무소속 15%? 페널티.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이게 그 입당을 안 받았어야죠. 지금 당에서 이게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이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에서 볼 때는 이게 그 인정하고 화합 차원에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당에서 받아들여놓고 지금 와서 15% 페널티 주니까 아예 아무 공직 나가지 마라? 이게 맞습니까? 결국 이거는 저는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도한 게 아닌가. 뭐 본인은 한 표겠지만 최소한 저는 회피했다 보기 때문에 네네. 따라서 이게 룰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뭐든지 이게 이기는 공천해야 됩니다. 현역이든 뭐 무소속이든 누구든 1%라도 이게 높은 사람, 경쟁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무소속이 있고 뭐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분만이 이긴다. 그러면 그분이 지방선거 나와야죠. 가장 중요한 공천의 원칙은 경쟁력이 강한 이기는 공천해야 되는데 이렇게 페널티 다 주면 진짜 25% 진 사람이 어부지리로 후보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신에 예를 들어 경남 같으면 김태호 지사가 있어요. 네네. 김태호 지사도 이게 의원이고 무소속 있죠? 이러면 이게 과연 가장 경쟁력 있는 공천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문제 있다 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경 대변인께서는 선대위에 몸담고 계셨고 민주당 선대위에 계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이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뭐 각종 이제 5명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2파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뭐 비판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됐거든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표를 하나하나씩 이제 표를 행사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국회의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는 이제 그 표를 의결할 그 대상자가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봤을 때 뭐 개파 구도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선거 준비 능력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 지선 다음에 아무래도 다음에 있는 당대표 8월의 전당대회까지도 염두에 두는 표를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개파 갈등은 저는 뭐 원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긴 조금 또 이제 당내 입장에서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흔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대위원장은 어찌됐든 우리가 지선을 어떻게 끌고 갈까
여기에 중점을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는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된들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윤호중 이제 비대위원장도 정말로 먼에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잘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갈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 통합과 소통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현 정부와 또 차기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도 좀 체크해보면서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이경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